네 분 다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션을 들으면서 그냥 한마디로 진짜 자격 심사를 받아야 될 때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입법자. 예. 자격 심사 제도가 이제 물론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자격을 심사하지만은 그런 거 말고 그 행태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그 의원 이제 발의된 그 법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정밀하게 그 폐해가 드러나면은 그런 분들은 아마 꼭 다음에 이제 솎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우리 지나가는 얘기로 부지런한 사람, 그죠?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사람 많으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재밌는 게 지금 19대 국회가 지금 5월 20일 현재 제가 컬럼을 써서 기억을 하는데 5월 20일 현재 입법 발의된 게 4,439건이에요. 의원 입법이.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일요일 빼고 못 빼고 하면은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4,439건의 입법 발의를 하는지. 그러니까 다 중복되는 거. 여기서 베끼고 저기서 베끼고 말이죠. 보면은. 그런데 국회의원입니까?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논문도 교수가 무슨 3,000건 쓰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양쪽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 1인당 무슨 입법 발의가 굉장히 치욕적인 어떤 레코드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치욕적인.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보좌관이 사인, 여기 사인, 저기 사인 말이죠. 그거 뭐 연예인도 아니고 뭐 사인하고 뭐, 그거 참. 그렇습니다. 그러고 또 그 말씀 중에 보면은 이제 배임하고 횡령이 사실은 경계가 좀 애매하잖아요. 우리나라만큼 배임에 대해서 시비가 많은 나라가 없는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 생사여탈권을 행사한다. 그것도 참 우리가 좀 진중해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보면은 이제 뭐 그 지금 그룹 회장이 지금 그 형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도 만약에 이런 것이 이제 걸리면은 그 보험 쪽에 뭐 굉장히 아마 치명적인 데미지가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등등 보면은 좀 진짜 우리가 좀 이 법이라는 게 무슨 쾌도난만 아닌 것 같고요. 예, 진중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늘 쓰는 표현입니다만 하여튼 이게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칼을 휘두르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적격성 심사를 통해서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SNL이라고 이제 세이빙스 앤 론이지 않습니까? 그게 80년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굉장히 고금리 시대였다가 금리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SNL이 어떻게 하냐면은 장기 투자를 했는데 되게 그게 이제 모기지론 쪽으로 합니다. 근데 갑자기 금리가 장기 금리 쪽을 이제 레이간 정부가 들어와서 그 전에 레이간 정부가 이제 금리를 올리니까 조달이 굉장히 고금리가 되고 그 전에 투입했던 것은 저금리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부실이 많이 발생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SNL이 부실이 나오고 나서 조사해보니까 나중에 SNL이 또 국회의원들한테 많이 이게 정치 후원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법이 피에라라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과징금 제도가 굉장히 강화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 해결을 과징금이나 이런 걸로 처리를 하지 소유권 제한으로 처리를 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제가 이번 정부 들어서기 직전에 한번 그때 예보에서 세미나 할 때 예금보험료 낮추라고 그랬습니다. 저축은행에 대해서. 저축은행에 대해서 예금 보장 제도를. 그러니까 지금 은행하고 똑같이 5천만 원 다 해놓은 겁니다. 조그만테도. 그러니까 고금리를 쫓아서 전부 다 그걸로 자금이 흘러가서 자금이 많이 흘러들어오니까 그놈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사고 나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메커니즘을 활용을 하고 예금보험 제도가 가격 메커니즘의 일종이거든요. 보험료를 집어넣고 보험금을 정해주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도둑을 맞았다 이 말입니다. 소가 도둑을 맞았는데 이걸 어떤 방식이냐면 아예 그냥 소를 안 키워버리겠다. 이제 도둑을 맞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냐면 대주주 자체의 소유권을 아주 박탈해버려야겠다 해. 아주 극약 처방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회가 대처하는 방식이. 오히려 이건 굉장히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경제 전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계속 지금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창의성을 제한해버리고 더욱이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배임이라는 게 소위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가하는 규제거든요. 전문가로서의 그 의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이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어떤 그 데미지를 가하겠다라는 게 배임 제도인데 실제로 패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검찰이 배임으로 고발했다가 대부분이 패소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면 예를 들자면 만약 승소가 일부 승소만 되더라도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과징금 제도를 정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이런 식으로 소유권에 직접 손을 대는 것은 굉장히 극약 처방이지 않는가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유롭게 얘기하시죠. 뭐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뭐 SK도 그렇고 한화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수감 이렇게 그 수감 상태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그 법에 보면은 뭐 거의 이건 뭐 과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한 규제는 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조금 소의 뿔을 좀 뽑다가 소를 죽이는 그런 이제 좀 우를 겸하고 우리는 굉장히 입법을 화끈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 공정거래법 말씀도 하셨지만은 1960년대부터 공정거래법 만들자는 얘기 나오고 계속 못하다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뭐 저는 전두환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중단 내지는 뭐 그 헌법 뭐 파회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그런 면에서 경제적 기여는 했다라고 생각돼요. 경제적 민주화. 뭐 전두환 대통령 정도 아니면 또 그런 법도 못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벌금만 좀 더 내면 아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통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무슨 오너라고 해서 마음대로 갖다 쓰고 이런 것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처벌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까지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뭘 또 더 가중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이게 적격성 심사 같은 경우도 뭐 하여튼 내가 그런 친척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저지르는 것까지 내가 책임지고 떠안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이건 걸려들 거다라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정 교수님께서 잘 설명하셨지만 배임죄는 정말 이거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은 배임죄에 안 걸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횡령죄는 걸릴 수 있어요. 남의 거 가지고서 돌려달라고 하는데 못 들은 척하고 입 딱 다물고서 그냥 있다가 그럼 이제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이 되는 건데 배임은 일하는 사람들이 걸려드는 범죄입니다. 근데 정말 배임의 그 고의가 있고 그래서 자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는 배임죄 처벌 받아야죠.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 판단은 매우 미묘하고 항상 이 경계선에서 이렇게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행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데 그것도 거기에 상당한 책임 뭐 쉽게 말하면 경제범죄에 대한 그 규제는 기본적으로 돈 뺏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경영권과 회사 자체를 뺏어 버린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금융산업에 대한 그 금융 소비자들의 이게 태도를 보면은요 막말로 여기서 가까운 어떤 대표적인 우리 금융 이제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 상품이 반드시 베스트 오브 베스트냐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기다가 갖다가 연금 드느냐? 그 주인이 있어서 그 주인이 돈 떼어먹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신뢰감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뭐 이게 주인 없는 회사를 만들겠다. 주인 없는 회사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럼 그 주인은 결국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한민국이 되고
그 주인은 아마 저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에 살 겁니다. 예, 주주 명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주의 주소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관치금융으로 가면 관치라는 거는 창조하고는 전혀 상극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잘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이 입법안을 낸 거를 보면은요.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최신 그 입법 정보를 이제 뒤지고 다니는데 한 2, 3일 정도만 안 뒤지면 이제 어제 본 사람하고 얘기가 안 됩니다. 또 새로운 게 나왔다라는 건데요. 제가 극단적으로 이제 6장가 바꿔가지고 이제 A라는 의원이 개정안을 냈는데 B라는 의원이 6자를 바꿔가지고 개정안 낸 거를 봤어요. 거기에 주식회사로 한다라고 돼 있는 거를 B라는 사람이 뭐라고 개정안을 또 냈냐면 또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회사 6자를 추가해가지고 법률 개정안을 낸 거예요. 예. 근데 그 회사 종류는 유한회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무책임한 짓이냐. 그래서 이게 시민단체들도 어떤 의원이 입법 발의를 했느냐, 뭐 국회 출석했느냐, 출석해서 딴짓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정말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법안을 냈는지,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법안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법안이었는가에 대한 어떤 입법 평가도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의원이 몇 개 발의했다, 의정 활동 열심히 했다. 그리고 뭐 상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리고 이 의원 보좌관들 보면은요, 맨날 서류 들고 이방 저방 돌아다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복도에서 푸마시합니다. 이거 뭐야? 좋은 취지입니다. 그래? 온 김에 내 것도 하나 찍고 가. 이렇게 해가지고 입법 발의하는데 푸마시를 하니까 이게 뭐 내용이 뭔지 내가 거기다 도장 찍었는지도 모르는 이 법안이 난무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 이런 법안을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정치만 가지고 우리가 못 먹고 삽니다. 사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엊그저께 제가 종강을 했는데 학생들요, 내일 모레 곧 졸업할 텐데 뭘 먹고 사느냐, 취업 문제 심각하거든요. 예. 대학을 졸업해서 뭘 먹고 사느냐. 그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요, 전교 1등을 다 해본 학생들이에요. 그런 학생들이 지금 사회에 나가서 뭘 먹고 사느냐, 이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원들이 이런 법안을 만든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겸손해야 된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자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겸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요, 누가 그런 얘기 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어떤 아주 고급 관료를 하신 분이에요. 아주 경제 엘리트 관료였고, 이 사람은 차관을 거쳐서 장관도 했어요. 자기가 경험입니다. 한 20년 전에 이런 상품, 어떤 이런 시장, 틈새 시장으로 물건을 만든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이런 거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판단을 내리고 규제를 했었다나 그럽니다. 자기가 관료일 때. 그런데 나중에 그 규제가 풀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 틈새 시장이 어떻게 발전해서 거기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규모가 커졌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참 희한하더라. 우리는 도저히 안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게 그 물건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오만한, 자만한 생각은 안 된다. 시장이란 건 정말 모르겠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암만 지능이 뛰어난 아인슈타인도 잘 모르는 거 있다. 겸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더 역사적으로 뿌리를 보면 우리는 나라를 만들고 산업화를 하고 경제 성장하고 그 다음에 80년대 저희 이제 81학번인데 뭐 민주화하자고 뭐 상당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죠. 3단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행복합니까? 이걸로? 여러분 100% 행복하십니까? 전 안 그렇습니다. 3단계 거쳐서 여기까지 왔지만 100% 행복하지 않아요. 제 자신이 대학의 교수지만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무수한 과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정치만 가지고서 절대로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100% 못한다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당장 밖에 나가면 메이드 인 코리아 인기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상품이 잘 안 팔려요. 제가 볼 때는. 외국 나가보면 점점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만 안 된다. 즉시 민주주의가 중우정치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 정치가 모든 국민을 100%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칭찬해 줘야지 않으면 안 된다. 잘못해서 민주주의가 중우정치로 빠져서는 안 되고 이것이 우리가 독일에 의해서 이미 봤습니다. 독일 민주주의가 바이마르 공화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가 스페인이 이태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대 그리스, 유럽, 남유럽이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미 우리는 다 봤습니다. 우리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소형태 이민자들 제일 중요한 사건이 세계에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 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경제민주화 입법은 당장 중지돼야 된다. 둘째, 기업 빼앗기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셋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만들기 입법에 주력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